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해버렸어요. 그 결정할 때. 그 어떻게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이제 청원이 한 달 내에 5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법사위에 자동 회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법사위가 그거를 받았고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그 탄핵안이 회부됐을 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준용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30일 동안에 5만 명이 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라는 건데 30일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게 아직 7월 말이 안 되고 30일이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법사위에 회부해서 받는다고 돼 있고 그리고 국회법상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표결로 해서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회법을 무시하고 그 청원을 받는 거에 관한 법령은 하부 시행령에 근거가 있을 텐데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사위가 바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뭐냐면은 국회법에 보면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사유를 보면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의혹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거네요? 네. 근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 이거 탄핵 사유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 그다음에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꼼꼼히 살펴보면은 탄핵 사유가 다들 될 수 없는 건데 지금 무리하게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사유에 관해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왜 하려 그러냐면은 국정감사 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는 공청회와 청문회가 있는데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참조하려고 부르는 거고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듯이 증인 불러가가지고 조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듣고 물어보는 건데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망신 주는데 지금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여기 지금 김건희 여사 막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장모까지 최은순 씨까지 해가지고는 전부 한 30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가지고는 지금 조지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전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그 국회 법사위 생중계를 쭉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 주셨죠. 청원서 하나만으로 절차를 우회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청원 내용이 탄핵이잖아요. 그럼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이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지적이 됐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탄핵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왜? 조사하는 데만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래서 탄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고, 이제 의회에서 풀고 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제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 진행하는 걸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지만,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된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민주당도.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 부산 서구 동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루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 수가 13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 해당 지금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권오혁이라는 자인데 이 권오혁이라는 자는 국가보안법 등 포함해서 전과 5범입니다. 그리고 이 권오혁이라는 자가 활동하는 그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한 40여 명이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탄핵 청원 끌 게시자도 이게 촛불 행동이라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22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2년 4월 19일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네. 아, 그러네. 그럼 대통령 임기, 이게 지금 MBC 그 출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탄핵하기도 하고 똑같은 거네, 이거. 맞아요. 4월 19일부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이렇게 3명 사진을 갖다 놓고는 활쏘기 퍼포먼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 네. 보도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시작 전부터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탄핵하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걸 다 무시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핵 소추를 당할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건 아주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 민주당 지지율 다음 선거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 촛불로 밀어붙여가지고는 그 했던 탄핵, 물론 그 자의적인 의사로 나온 시민들도 계셨었지만은 그때를 꽃놀이패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지금 이게 그때 JTBC였나 태블릿 PC가 막 나오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거기에 확 쏠려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반향이 없어요. 또 하나보다 이런 정도고 동력이 없고 정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를 다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늑대 소년이 되겠군요,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우리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이건 지금 수사 중인 거고. 명품 뇌물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이미 수사된 거고. 전쟁 위기 조장. 이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나도 우스운 사유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 이건 또 대한민국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위원들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 수치 이상이 3중 수소가 어느 정도 허용 한도를 넘어서면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염수를 방류해서 어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과거의 어떤 광우병처럼 몰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지난해 민주당이. 근데 그게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탄핵 사유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청문회 증인으로 39명을 채택했어요. 39명. 와, 청문회 증인으로 39명 부르면 이거 질질 끌면 올 가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지금 9월 초로 예상되죠. 그럼 9월 초까지 충분히 우려 먹을 수 있겠네. 네, 우려 먹으면서 이제 의정 활동은 안 하고, 그게 거기 그 위에 배지 달아 쇼 하고 앉아가지고는 나온 증인들 조지면서 갑질만 하면서 일일이 빰빰 놀겠다는 거죠. 일일이 빰빰.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요, 잘 까먹어요. 잘 까먹는데, 이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초, 그리고 1년 전에 이 지금 좌파 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그런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낙청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백낙청이라는 자는 소위 말해서 좌파 원탁 회의의 주요 멤버예요. 창작가 비평 어떤 그 창간할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좌파 세력의 원탁 회의 주요 멤버들이 있습니다. 백낙청 교수, 등등 있어요. 쭉 있는데 보면은, KBS 이사장 했던 김상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근데 백낙청이 이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자, 백낙청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후인 2022년 10월에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오마이뉴스 TV의 오마이뉴스가 오연호가 대표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보다는 퇴진 요구가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탄핵하려면 이게 헌재 가야 되잖아요. 네. 절차적으로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퇴진운동은 확 그냥 촛불을 또 일으키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 헌법재판소를 거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선출 권력이 아니고 임명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낙청이 사실상 이 좌파 세력에게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지령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퇴진은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 하야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퇴진 권고가 더 합리적이다. 자, 그러면 2024년 올해 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백낙청 TV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구독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2기 촛불 정부와 22대 총선, 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게 올해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잘 활용해서 올해 안에 기필코 윤석열 퇴진을 실현하라,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은 백낙청 교수라는 사람이 좌파 세력 내에서 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 위상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김용삼 대기자라고 펜앤마이크 잘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백낙청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리기보다는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민중이 직접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서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깽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청원하고 저는 통한다고 봐요. 네. 그 게시글을 올렸던 사람도 그 같은 편이잖아요. 그 촛불 행동이라는 그 관계자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그리고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더 퍼블릭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예. 부동산 카페에 돈 줄 테니 맞아. 윤석열 탄핵글을 올려달라는 그게 있었대요. 글이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글을 카페에다가 작성을 해주면은 게시자가 공개한 쪽지에는 닉네임 Q4314Q 유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작성하면은 10,000원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쪽지 내용을 공개해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진보 진영의 대부라는 거잖아요. 무슨 원탁기, 제가 원탁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지령을 내렸고 밑에서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측이죠. 지금 사실은 저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의 정청래가 저렇게 성급하게 어젯밤에 청문회 채택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짜여진 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세범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짜여진 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백낙청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것도 좋은데 자진 하야시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죠. 본인의 그 유튜브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는 게 좋다, 이런 뉘앙스로 가거든요. 사실 이것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을 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가령 민주당이 그때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 의원 워크숍에서 배포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게 나와요.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관여하면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나서서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내는 게 좋다. 이게 똑같은 거죠. 구조가. 프레임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장현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박근혜 정권 탄핵했을 때하고 비슷한 유사한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백낙청이 신호를 주고 각 분야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탄핵에 어떤 모의를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그들 조직을 제외한 일반 여론은 지금 별로 동의를 안 하고 있다. 동력이 없다. 그렇지. 이게 확 기름을 부어야지 이게 탁 올라오는데 그냥 촛불이에요. 촛불. 그냥 촛불 하나 지금은. 지금 사실 케이크에 딱 올려져 있는 거. 맞아요.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 기존 언론이. 가짜뉴스가 이제 곧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의 주셔야 됩니다. 그 가짜뉴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탄핵 때도 가짜뉴스 어떤 거 있었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서울에 있는 뭐 모처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누구 만났다는 둥. 뭐 저 북한산에 가서 뭐 구슬했다는 둥.
뭐 정윤화 씨가 누구의 딸이라는 둥둥둥둥 가짜 뉴스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짜 뉴스를 듣고 야 이거 특히 그 보수 정치 세력을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야 구됐다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도를 움직이는 어떤 모종의 이 작전들이 좀 착착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백낙청 이외에도 함세웅 신부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의구현 사재단. 맞아요. 네, 정의구현 사재단. 우리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회개와 타파,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호소했다. 위대하신 뭐 이런 좀 삘이 나는데. 아니 그 신부님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그렇게 독재 정권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리고 독재 정권이요. 독재 정권의 정의가 뭐예요? 자꾸 저는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네. 상대방 패널이 윤석열 독재 정권의 문제점이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독재가 무슨 말이냐? 그래 왜 독재냐? 그랬더니 민주당 독재나 신경 쓰라 그랬더니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서 용산 앞에 가가지고는 시위를 하는 거 어느 국민이 가서 시위를 해? 근데 그러고 싸웠더니 그 방송 더 이상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싸운다고. 지금 우리 언론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전지현 변호사님 한 말씀에 방송 출연당했네요. 아, 그 방송사 문제 있는데. 아니 아주. 그게 내가 싸워서 그래요. 소리 지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치면 뭐 사실 저 민주당의 양문석 국회의원 보니까 완전히 난리 났던데. 아.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고 막,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어디다 대고 싶어요. 버르장머리 없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 패널 할 때도 분을 못 참아. 근데 저도 분을 좀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아니, 전지현 변호사님하고는 거의 급이 다릅니다. 아.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던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전략이 바뀌었다. 재판을 3년 끌어서 대통령 되면 된다고 했다. 그러다 요즘에는 3년 너무 길다. 그래서 이러다간 민주당 세력 다 죽는다. 그래서 NL 주사파 운동권 지도급들이 조기 탄핵만이 돌파구다. 아, 그게 저 왜 그러냐면은 3년이 길다 소리가 왜냐면은 위준교사랑 선거법이 11월 전에 다 선고가 날 것 같아요. 지금 9월 달에 변론 종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다가 선고가 나거든요.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분명히 한 500만 원 정도 구형을 할 거라고 봐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 모른다. 그다음에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그 4단계 상향해 준 거는 그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한 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400몇억 되는 정치 자금을 그때 그 선거 비용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돼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나와 버리면 확정이 돼 버리면은 그래서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지는 모르는데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특히 위준교사가 제가 주변의 변호사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징역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위준교사 한 거 있잖아요. 그 김진성한테 얘기해가지고는 김성냥이하고 KBS PD하고 짜고 내가 그 검사 사칭하면서 그걸 주도한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 그거 관해서도 그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 깠잖아요.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100%고 징역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설문조사를 해봤다니까요. 변호사들한테. 근데 이게 1심을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 전략, 변호인들 전략은 이걸 1심을 계속 끌면은 2심도 끌 수 있고 3심과 3년이면은 계속 끌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거예요. 확정까지. 근데 1심을 이렇게 끌어버리면은 여기서 증인 신문 다 했잖아요. 2심에서 할 게 없어. 2심은 그냥 단박에 땅땅땅 하고 끝나버릴 것이고 1심에서의 결론이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급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막 청문회 한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법사위가 움직이는 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변론 종결하고 이게 난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두 가지. 그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이 9월에 그 1심 변론기일 끝나고 뭐 가을 되면 이제 1심 선고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400몇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또 민주당이 내놓아야 돼요. 그럼 당사 팔아야지. 당사 팔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좌파 진영 속에서. 그래서 지금 백낙천 교수가 보수의 전진님 감사합니다. 백낙천 교수가 2년 전부터 지금 주장해오고 있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박근혜 정권 탄핵 모델을 저희들이 잘 참고하면 됩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될 때 새누리당 62명이 넘어갔잖아. 탄핵에 찬성했잖아. 그럼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권의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봐서는 별로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생겨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여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 가짜 뉴스가 막 또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되면 또 변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창궐하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어제도 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보니까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 초반이어서 그런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주 전투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소리도 막 지르고 하던데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죠. 가짜뉴스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저는 지금 JTBC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기서 어제도 무슨 그 이모 씨라고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그 이게 채팅방에 있었던 그 변호사로 추정이 돼요. 예. 채팅방에 있었던 그 채팅방 뭔지 아시죠? 예, 예. 거기서 왜 그 채팅방을 가지고 JTBC와 그다음에 그 입법청문회 저번에 최상병 특검 청문회 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채팅방에 있었던 변호사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최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법은 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성근이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근데 임성근은 이모 씨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 카톡방에 임성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이제 JTBC에서 그렇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 채팅방에 있었던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 녹취록을 까면서 뭔가 VIP라는 용어가 나와요. V한테 부탁을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청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이런 녹취록을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녹취록을 흘리는 방식은 이제까지 많이 당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도 녹취록이었고 그렇지. 김만배 신앙님도 녹취록이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 지금 녹취록 조작으로 따지면 이번에 이제 구속돼 있는 김만배 신앙님 그것도 녹취록 조작이거든요. 일종의 즉 쭉 인터뷰한 거를 중간에 드러내버리고 앞뒤만 딱 잘라가 붙으면은 그 커피 타준 게 윤석열 검사였어. 그러면 그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준 거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멀리는 김대엽 병풍 사건부터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오사투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저는 이제 슬금슬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은 JTBC를 딱 지목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 MBC 저 사장 바꾸는 거 저지하려는 거 보면 이 주요 방송사나 주요 언론사가 민주당이 스피커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몇 개 자기들이 그 이사진 장악을 하고 뭔가 가짜 뉴스 그걸 퍼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민주당 또는 친민노총 세력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우리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많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JTBC 뉴스가 예전처럼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손석희 씨를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MBC가.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손석희 씨가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 보도의 주역인데 그때는 보도부분 사장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MBC 안영준 민노총 출신 사장 체제가 손석희를 프로그램 맡기겠다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손석희 말고 또 진행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근데 많이 그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있었잖아요. 안희정 그 할 때 그 여성 있잖아요. 예. 그 지은 씨 예. 뭐 어떤 제가 그분의 그 어떤 그런 소외를 뭐 편매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불러서 막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안희정 씨가 또 1심에서는 그때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그 형을 살았지만은 이게 그 무죄가 나고 그다음에 또 평이 갈라지고 안희정 사건은 그리고 결국은 유죄로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들이 이게 위력에 의한 그런 그 간음이 맞는 건지 좀 의견이 분분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한쪽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막 이렇게 들어줬던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손석희 씨의 어떤 그 신뢰가 과거와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KBS, MBC, 뭐 JTBC 할 것 없이 있잖아요. 어떤 주요 사건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을 그냥 KBS에 출연했다가 MBC 출연했다가 JTBC 출연 하루 종일 그냥 쇼핑을 해요. 쇼핑을. 그러면 그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특정 예를 들자면 뭐 안희정 씨를 변호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 또는 특정 정치인을 변호한다는 내용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완전히 호도했었습니다. 특히 뭐 KBS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 박지원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단독으로 출연시켜가지고 30분 동안 떠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BBC나 NHK 그런 짓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 있어요. 항상 양쪽 패널을 등장시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게 만들죠. 그리고 방송 진행자는 굉장히 심판처럼 휘슬만 부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 KBS, MBC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방송을요. 특정 진영의 스피커, 확성기, 프로파간다의 문화전쟁의 진취로 구축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게 바로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홍위병처럼 난동을 부린 것이 친민노총 세력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론시장, 미디어 언론시장이 선전선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위기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틈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데 그동안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올까?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희림 심의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좌파 진영 세력의 주 공격의 타겟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가 심판이거든. 가짜 뉴스라든지 완전히 헛소리하면 심판 휘슬 호루라기 부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하고 제가 쭉 썸머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그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일단 하겠다는 것은 장을 깔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장을 깔아서 거기 장을 깔면 어떻게 되냐? 뉴스가 생산되지. 그러면 사진 찍고 화면 찍고 떠드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가적인 뉴스가 또 나오면 거기 또 새끼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한 바퀴 돌면 가짜 뉴스도 실체적 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는 이 꿈틀거리는 좌파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번 그 최상병 청문회처럼 법사위원들이 그냥 민주당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에 그냥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뭐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이나 설명을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납득을 하셨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돌았었던데요.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막장 깔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어제 그 법사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언도 보면은 지금 주진우 의원하고 곽규택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말을 조목조목 잘 따지면서 잘 하더라고요.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진우 의원이 조금 점잖은 스타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발언하는 걸 보니까 요게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고 요게 법률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딱딱 따지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잘 몰라 이 양반이. 그래서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또 이제 그쪽 이제 법조인 출신이 있잖아요. 아, 그거 막 떠드니까 왜 남의 발언 시간에 그렇게 끼어드냐고 했더니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진우 의원 발언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재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서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따지고 들고 곽규택 의원도 어제 발언 잘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 수상하다 이거.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문 발표하니까 뭔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궁금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곽규택 의원이 어제는 확 답했어요. 그죠? 필리버스터 할 땐 주진우 의원이 답했고. 제가 이 곽규택 의원을 잘 아는데 아주 똑똑해. 어제 발언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곽규택 의원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구셨죠? 제가 곽규택 의원한테 공천은 떨어졌지만 곽규택 의원 제가 친합니다. 아주 나이스해요. 나이스해. 영풍 기자님이 쿨하셔서 인정할 건 인정하십니다. 네, 아주 나이스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법조인인데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알죠. 제가 출입 기자였거든. 그때 사실 한동훈 특수부 검사, 뭐 곽규택 부부장 검사 다 제가 부산지검 출입할 때 같은 출입 기자라서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곽규택 의원처럼 이렇게 배경도 설명해주고 주진우 의원처럼 절차적인 하자,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주면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네. 그 역할을 해줘야죠. 네,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처럼 보이콧하지 말고. 그렇지. 보이콧을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생산이 덜 될 수도 있고 좀 네.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냥 싸우라고 108석 준 건데 왜 그 권한을 포기하냐고요. 열심히 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 의원들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곽규택 의원이 또 필리버스터 할 때 법사위에 뭐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 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이야기 했죠. 잘했어요.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결정이 납니다.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가장 좀 그러니까 응원하는,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는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오늘 냉정해야 돼. 냉정하게 누구 편들고 그러면 안 되고 냉정하게 TV 토론 자체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외네요. 네, 1차 토론은 나경원 의원이 제일 잘했어요. 제일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네, 나경원 자기 의원이 페이스를 유지하더라고요. 페이스를 딱 유지하면서 정말 프로 그 자체.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사실 그 주변에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기대감을 엄청 깎아놨어요. 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말과 글이 안 돼서 저기 TV 토론 들어가고 연설 들어가면 망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히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본의 아니게 한동훈 후보한테 제대로 어시스트를 넣은 거지. 네, 완전히 이렇게 눌러놨더니 기대감이 낮아져 있으니까 의외로 너무 잘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 월드컵 하면 우승팀이 이제 메시가 있던 아르헨티나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의 기억에 가장 강렬히 남은 팀이 한 팀이 있어요. 어느 팀이죠? 4강에 간 모로코. 모로코. 아프리카 맞아요. 최초로 4강에 간 맞아요. 모로코. 경기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기 자체가 펑펑펑펑 하면 재밌고 우승은 못했어도 정말 이렇게 재밌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딱 이 느낌이 이제 지난 월드컵을 놓고 본다면 나경원 후보는 이제 우승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 4강에 간 모로코 같은 경기가 진짜 재밌고 그리고 다크호스로서 이렇게 보여줬고. 나는 반대일세. 아니, 박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저 이탈리아 팀 같았어요. 방어만 하는 거. 방어만 하면 되거든. 최소 1점만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1대3이고. 좀 많이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뭔가를 막 치고 나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거 앞으로 보셨어요? 원희룡 후보한테 그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인척? 아니요. 인척은 첫 번째 때고, 두 번째 때 외국인 투표권 준 거, 그 다음에 중국몽,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까지 3연타 때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원영 후보가 내가 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법안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물론. 내 말은 뭐냐면, 이탈리아 경기도
쭉 방어하고 뭐 네. 하다가 한 번 빡 찌를 때는 제대로 팡팡 그러네요. 찌르잖아요. 네, 맞아요. 말디니가 저 최전방 어. 공격수까지 원패스 딱 해갖고 넘겨가지고. 그건 그냥. 와 그림이 있지.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는 좀 지리한 네. 지리멸렬하지만 네. 물론 이기는데 당연히 이기는 장면이야 멋있지. 그런데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한동훈 후보가 우리가 지금 한동훈 아니라 나경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은 지킬 것만 지키는 경기 물론 한두 방 팍팍팍 했지만 지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자기가 돋보이는 어떤 경기를 처음부터 주도해서 끝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경기였고 네. 네. 그다음에 가장 정말 치열하게 뛰어야 될 모로코가 돼야 될 윤석열 후보 왜냐하면 가장 네네. 낮으니까 예. 이번에야말로 첫 번째 TV 토론에서 확 한 3위 정도로 네, 치고 3위 정도 올라가고 했죠. 예. 이렇게 그다음에 2위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고 네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었어요. 예. 그런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일관성이 없었고 그러니까 원효 후보는 정말 최악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최악일 수가 있을까? 원희룡 후보는 그냥 지난 월드컵으로 치면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완전히 저기 했던 그 포르투갈 정도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네, 뭔가 별걸 다 기억해, 이 남자는. 아니 진짜 언밸런스하면서 뭔가 강팀은 강팀인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졸전을 펼치다가 무너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나우두가 있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모든 패스가 다 호나우두만 그러니까 다 지루해. 저로 가겠지? 그럼 조금 가다가 볼 뺏기고 또 안 뛰어 호나우두가. 맞아요. 안 뛰어. 어슬렁거리다가 괜히 자기 그 팀한테 화만 내고. 맞아. 이러면서 화만 내고. 그러다 벤치로 가잖아요. 벤치로 가고 진짜 지난 월드컵이 너무 이렇게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모로코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네. 원희룡 후보한테 초반부터 초전에서 공격하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공격도 공격이었지만 네네. 또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나경원, 윤상현 후보한테도 또 공격이 들어가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아주 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후보는 거의 닭공 모드였던 것 같고 그게 약간 모로코 축구 같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련한 토론까지는 아니었다. 다만 이제 정말 기대감이 낮았는데 정말 갑자기 확 떠오르는 그러한 인상은 줬던 그러한 토론이었고 그리고 또 몇 개 굉장히 날카로운 그 공격들이 앞으로 야당 정치인들과 싸울 때도 앞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야당 정치인들과 많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원효 후보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죠. 아니. 그 전에 원효 후보 얘기는 좀 그렇고 네. 두 번째 그러면 최고의 명장면 뭐 누구 편드는 거 아니니까 내 사람 다 해서 최고의 명장면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천 논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원희룡 후보가 계속 답을 안 하고 성관이 핑계를 댔어요. 예, 원희룡 후보는 사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오늘 와가지고는 또 뭐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때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와서 비긴 걸로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잠깐 해요. 나 이게 너무 빵 터졌어요. 그 장면에서. 네. 예, 비긴 걸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우리 정당법에 보면은요. 네네. 정당법 52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변호사다 보니까. 네. 정당법 52조에 보면 우리가 당대표 선거는 그냥 이제 당에서 하는 선거니까 네네. 전당대회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 그래요? 예, 정당법 52조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습니다. 네. 당 대표 등의 선거에서 네. 당 대표 등 선거에서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아마 이게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정당법에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 선관위에서만 괜찮다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잠깐만. 네. 전당대회가 우리는 보통 집안잔치 아니야? 너네 집안잔치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돈봉투 돌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난 민주당. 네, 예. 그런데 이
이 안에서 허위 사실로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다거나 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된다. 이건 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에 적용. 정당법. 그러니까 예. 선거법에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긴 한데 네네. 그건 이제 공직선거 때고 네. 이건 공직선거는 아니니까. 공직선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당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요. 정당법이군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정당법 52조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후보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네네. 법률가 출신, 그렇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율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딱 몰고 들어갔을 때 네네. 이게 답을 못하면 이게 뭔가라도 답을 하면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 되는 순간 딱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보면은 굉장히 그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간 거고 원희룡 후보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신이 있었으면 어제 나왔어야 돼요. 네네. 근데 못 나오고 네. 선관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인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네네. 법률가 입장에서 상대 법률가를 몰아 넣을 때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이었고, 그래놓고 이제 소송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승소 아니면 패소지 무승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승부로 하자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 어제 들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을 다시 이제 좀 복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선거는 사실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거티브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네거티브라는 건 방어를 하면서도 공격을 하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런데 네거티브의 가장 큰 요건이 뭐냐면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하에서 의혹이 덧붙여진 게 네거티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공방은 뭐냐면 인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인척이 한동훈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했다. 인척과 의견을 나누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면 특정 가족이라는 집단이 비선 실세다, 비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관될 수 있는 네. 특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척이라고 했는데 누구냐? 네. 대라.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법률적으로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단순히 당 선관위에서 뭐 주의하고 경고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당법에 딱 처벌 조항까지 딱 있어요. 그냥 52조에 가면 딱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이 전당대가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네네. 너무 심각해요. 네. 제가 보기에 무슨 뭐 앞으로 다음이 없을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7월 24일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네네.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무슨 뭐 민주당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끼리 이게 뭘 하는 건가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봤더니 무슨 뭐 내일 없는 것처럼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네네.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은 좀 각 캠프가 꼭 한번 정당법 52조를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좀 자제 좀 하자. 서로 간에. 갑자기 네. 생각이 드는 건 블랙핑크 노래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건 사랑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뭐지? 이게 지금 대세론이 안 꺼지고 있잖아요. 네. 거대한이라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세론을 가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 daum에 수습해야 될 거를 잔뜩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잔뜩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걸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당선된 당대표의 첫 번째 그 정치적 역량은 통합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통합하는 네. 능력이 바로 첫 번째 주어진 임무이자 그거를 바라보고 맞아요. 사람들은 내가 잘 뽑았다 예. 라고 컨벤션 효과가 거기서부터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난 정치력이다. 뭐 누가 됐든 그 통합하는 기술을 보여달라. 정치적 기술을 보여달라. 이 우리가 생각입니다. 지금 108석 가지고 내보내봤자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정말. 108. 예. 자, 이제 다시 원희룡 후보 얘기를 합니다. 왜 원희룡 후보를 얘기하냐면 정말 크나큰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이 정당이 키워온 지금 저보다 한 학년 미치니까 거의 뭐 60대 넘었고요. 83학번이셨습니다. 저 하나. 한 학번 밑이니까 8. 한 학번 위 내가. 한 그러니까 학번. 네. 원후보가. 예, 한 예. 학번 미치니까. 예. 아니 전혀 그런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널콩은 참 좋은 방송이에요. 서로를 이렇게 치켜 세우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배도 소장파라는 이름을 아직도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고비마다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원희룡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한테 그 요구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일관성.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어떤 패턴이 있어서 어떤 단어 그러면 이 사람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 예를 네. 들자면 노무현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 네. 지역 갈등 해소. 맞아요. 예. 이거는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네. 그 사람 공과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로 평생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를테면. 계속 도전한 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진짜. 그렇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원희룡 그러면 그래도 쓴소리 했고 소장파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쌓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의 TV 토론까지 이어져 온, 이번에 출마하고 이어져 온 과정, 그리고 TV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들, 저는 TV 토론에서 이 사람한테 일관성 있게 어떤 화두를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걸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자기의 맞아요. 말들이 맞아요. 예. 조각조각 나고 있어요. 맞아요. 답변화돼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서 하나의 문장되고 컨텍스트가 네. 되질 못하는 거야. 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됐을까요? 전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예. 나경원 후보가 그거를 정확하게 딱 짚더라고요. 음. 그 한순간이 있었어요. 왜 나오셨어요? 맞아. 저는 그게 기억나요. 정말 약간 보면서 정말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 네,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이 전당대회 이 경선의 본질을 나경원 후보가 정확하게 딱 맥을 짚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 나오셨어요라는 이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리고 대답도 그렇게 길게 할 시간도 안 주고 정말 딱 조금 남았을 때 탁 치더라고요. 그 부분을. 난 정말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어찌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자신의 정치 인생의 하나의 절정을 찍는 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저기 짬바라 그러죠. 짬밥이 지금 뭐 이 정치판에서 지금 그 후보로만 나온 것만 해도 뭐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대선, 그다음에 대표, 뭐 모든 어떤 그런 이 선거 때마다 나와서 사실상 지금 쌓아왔던 어떤 경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건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캠프에서 지금 후보님은 여기서만 사실 겁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훗날을 어떻게 도모하실 겁니까? 네. 저기 페이스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중에 문자를 주도하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측이 있고, 뭐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충돌을 빚는데 어쨌든 선택을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남는 게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참 힘든 순간이 선택의 기록.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냐 아니면 바꾸느냐. 이게 참 힘든 게, 어차피 지금 잘못된 길이지만 내가 쌓아왔던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리면 그냥 폭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아니면 중간에 아니야, 이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다른 걸로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걸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가자라는 어떤 부분. 그래서 그 큰 가지가 부딪혔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가갖고 엎어지려면 딱 엎어지고. 맞아요. 그건 인정. 다 인정. 이런 부분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내가 나온 이유는 이거야. 내가 나온 이유는 이거야라고 빵 하고 그냥 했을 때, 일단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지만, 그래, 넌 자기 생각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야. 어정쩡 피하기만 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정치 고수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선택할 때 확실하게 선택하고 선이 굵은 행보로 보이는 게 딱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처 입을 것도 걱정돼. 근데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게 만 가지 생각이 들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인이었는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TV 토론 같은 데서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그때 보여줬던 모습이 어제 원희룡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보면은
그게 오죽하면 그래서 안철수에게 그 붙은 별명이 그 별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억으로 들어가는 그 별명. 제가 별로 부르고 싶지는 않는데 우리 당의 중진이신데. 근데 그런 별명이 이제는 원희룡 후보한테 씌워질 것 같은. 근데 그 부분이 저도 보이는데 현장에서 그 부분을 나경원 후보가 바로 짚어서 왜 나왔냐라고 바로 딱 질렀을 때 아, 저 진짜 그때 야, 이거는 정말 원희룡 후보가 혼자 집에 가서 내일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결론을 내고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고, 이미 캠페인을 시작했고, 게다가 현재 그래도 아직은 여론조사하면 2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앞으로 토론이 5번이나 남았는데, 5번 남은 토론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2등은 커녕 3등도 어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왜냐하면 벌써 어제 반응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반응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살펴보니까 어제 반응이 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실드가 안 되니까 뭔가 이것도 작전 아닌가? 네. 하면서 약간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빵 터트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빌드업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지층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건 백패스가 아니야. 그래, 저건 빌드업이야. 빌드업이야. 하면서 저건 무리한 백패스 맞아. 아니야. 네. 저건 빌드업이야. 맞아. 공격수들을 쫙 뭔가 압박하게 만들어서 뭔가 한 방이 있을 거야. 뒤로 그냥 빈 공간으로 한 번에 찔릴 한 번에 거야. 들어가려고 지금 그래서 한 방이 있을 거야라고 다들 믿고 있는데 만약에 6번 내내 한 방 없이 제가 이런다? 백패스야? 그러면 그냥 지지층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 예,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됐던 지금 스탠스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내일은 아마 그래서 아마 캠프 안에서도 스탠스를 정합시다 해서 내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강한 강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뭐 이렇게 그 내용이 어떻다 진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다 빼고 문자 얘기 다 빼고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확실히 선택해라. 네. 아니 일관성 있게 그럼 가갖고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라. 그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뭐 문자 얘기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끝까지 가. 그리고 거기 책임지고 그래서 거기에 심판을 받으면 돼요. 투표로. 그리고 아니면 인정하라. 인정할 거 딱 인정하고 나는 뭐 때문에 나왔으니까 최소한 마지막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나와야 지지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니 뭐 정말 정치라는 게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유권자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이분들은 저한테 꿈을 포개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롤 모델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는 이런 판이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고 있어요. 자신들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저한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캠프에 들어올 때마다 그랬어요. 너무 무겁다. 지금 유체이탈 하셨어요, 잠깐. 제가요? 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이건 아니죠? 맞아요. 예.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엠브레인과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이제 YTN이 각각 의뢰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진짜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착화됐다라는 느낌이 서서히 드는 거야. 화석화되고 있다. 이런 선거도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사표를 던지기 전과 출사표를 던져서 1주, 2주차, 3주차에 최소한 몇 가지 변수가 있고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물 때문에 아니면 구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지역의 바람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일으켜야 되고 뭐 어떤 특정 후보들은 자기가 좀 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존 CNA하고 그 엠브레인을 보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거의 붙박이다. 몇 번도 오르고 내리고 그 포인트는 큰 차이가 없이 간격이라든지 순위를 얘기하면 그건 거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출마 선언한 이후에 약간 긴장할 만한 한 후보가 긴장할 만한 상황이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오히려 살짝 그러니까 50% 후반대 정도 우리 당 지지층에서 50% 후반대 정도가 나오다가
그 출마 선언 이후에 50% 초반 정도로 조금 이렇게 밀리는 때가 있었어요. 뭐 이 정도는 뭐 대세 큰 지장 없고 저 오차 범위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범위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50% 초반대 정도로 이렇게 50%가 근데 그게 무너지는 예를 들어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조사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자리가 4가 되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선 투표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는데 그때 그래서 아마 갤럽 조사가 53까지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한 후보가 약간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오히려 막 기대가 모여서 올라가다가 막상 딱 출마 선언하면 거품이 한번 싹 빠지는 그리고 인물과 구도가 딱 맞아, 나죠. 딱 나오면서 이제 거품이 한번 싹 빠지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찌 보면 그 베이스 이게 지지율 베이스가 나오는 건데 그게 한 53이 나왔던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당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원희룡 쪽 후보나 친윤 쪽 후보들이 그때 약간 제가 방송 나가서도 이렇게 보면 그쪽에 그 패널 분들 좀 지지하는 패널들이 네네. 약간 기분 좋아했어요. 그 갤럽 조사를 되게 많이 언급을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기억나시죠? 아, 그때 기억나요. 예,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그럼요. 네, 저한테도 그 친윤 쪽의 패널 한 분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조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바로 카톡이 왔어요. 갤럽 조사를 봐야 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 갤럽 조사 확실히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에 제일 높았던 58%보다도 넘는 60%대로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막 61, 63, 심지어 68도 봤어요. 어제 그거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었는데 그건 68까지 나왔죠. 물론 약간씩 달라요. 적합도라는 네. 의미와 지지도라는 지지도는 의미와 조금 다르죠. 호감도 뭐 이런 것들은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적합도는 높고 네. 호감도는 다르네. 뭐 네. 지지도는 다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지금 쫙 형성이 올라가고 돼 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결선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 계속 이렇게 꺾일 주장을 때, 했어요. 예, 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문자 사태가 터지고 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니까 안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대세 후보가 나오면 반드시 견제론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무조건. 당연히. 그래서 최소한 선거가 45%까지는 가요, 그래도. 그럼요. 네, 예. 45%까지 55대 45가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파가 있는데 소수파가 하필이면 또 우리 대통령을 칭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다른 방송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요즘에 문자 사태를 보고 있으면 그들이 이거 문자를 이렇게 유출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 사람들이 사실 친윤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친윤 같다. 친윤. 윤을 칭하는. 칭하는. 예.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문자를 이렇게 계속 증폭시키고 공개함으로써 대통령과 여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니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치명적인 짓을 리스크를 하는, 만들어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진중권 씨가 그 얘기한 그거 올라온 거 진중권 교수죠? 올라온 걸 그걸 보니까 물론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 혼자 주장한 게 그게 100%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글에 자기 보면 주장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자기 사리 사용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못했고 사리 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는 이야기로 이 플로우가 흘러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말린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사 쪽에서도 어렴풋이 조금 그 통화를 할 때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전제를 했을 때 여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편인 게 맞을까? 라는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 진짜 내 편인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 소위 친윤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친윤인 이 사람들이 윤을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행태가 사실 그 뭘 불러일으키냐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동정론을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 후보가 동정론 가지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죠. 대세 후보에 동정표가 붙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지금. 맞아. 네. 그러니까 대세 후보는 사실 기득권처럼 보이고 막 모든 어떤 주류처럼 보이고 네. 다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이 견제를 하거나 혹은 맞아. 안 돼 저렇게까지 독식하면 안 돼.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피해자처럼 보이고 맞아요. 굉장히 또다시 지난번에 좌천당했을 때의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네. 압박을 당했을 때 한동훈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는 이제 인천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야구를 인천 팀을 좋아하는. 아, 3미 때부터? 3미 때부터 삼청태원 때부터. 연식이 좀 되시네. 제가 3미를 기억하시고. 3미 제가 장명부 때부터 너구리. 좋아했어요. 너구리 장명부 때부터 예, 30승 너구리를 막 하셨잖아요. 사서 보내시고 그러진 않았죠? 아니 근데 30승 하던 장명부에서 어렸을 때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꼴찌만 하는 우리 인천팀을 응원하면서 제가 이 뭐랄까 네네네. 스포츠를 바라보는 눈이 약간 저기가 됐는데 네. 이 언더독들을 좋아하고 네네. 이렇게 다크호스로 올라오는 이런 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 모로코에 완전히 감정이입하면서 네네. 축구를 본 건데 네. 이번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번에 언더독과 다크호스가 대세 후보인 한동훈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선거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선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원희룡 후보는 그냥 사실 한동훈이라는 대세에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탄압받는 그런 느낌만 잘 꾸몄어도 그렇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 게 없는데 왜 기득권으로 보이냐 그러니까. 이거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왜 가지고 진루로 보이냐고. 그래서 어제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왜 가이사처럼 보이냐고. 어제 제가 그 토론 끝나고 원희룡 지지자들이 내건 반응들을 좀 봤는데 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너무 의아하니까 저 자세는 1등의 자세인데 아마 내부 조사에서는 1등으로 나왔나 보다. 이런 얘기랑 이게 전형적인 아니. 우리 변호사들이 얘기한 그 인지 부조화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오늘 내가 들었어요. 내부에서 그런 조사가 있다. 나 누구한테 들었죠? 어쨌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부에서는 내부가 뭐 있어요. 어떤 뭐 탱크탱크 있어요. 그 뭐 그냥 소문이야. 거기서 뭐 원이 굉장히 막 저기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다. 근데 진짜 저기서 커뮤니티에서 네. 그렇게 얘기. 커뮤니티나 커뮤니티나 댓글들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 데들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엑스포 투표 때랑 네네.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때 우리는 이기고 있다. 네, 그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어지던 이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구나. 네네. 지금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그 현상 판단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과학적으로 조사된 여론조사는 믿지 않고 유튜브에서 조사된 그 표본도 없는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사한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원희룡 60몇 프로, 한동훈 30몇 프로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게 자기들끼리 있어요? 투표해가지고 예. 그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인가 조사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있죠 폴 조사 인터넷 폴 조사 인터넷 폴은 그냥 그걸 믿어요. 그걸 그건 믿어.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그걸 표본도 믿어. 없고 그건 표본도 여론 없고 조사가 아니잖아. 무슨 뭐 이게 통제도 안 돼 있는 그거를 믿으면서 60대 30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를 진짜 믿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 후보인 한동훈이 동정표까지 가져가는 이 황당한 상황. 아니 이건 어쨌든 2, 3, 4위 후보가 구도 싸움을 잘못했던 거예요. 구도를 확실하게 우리 쫓아가는 후보의 포지셔닝으로 가서 했어야지. 근데 이게 완전히 뒤틀려갖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다크호스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구도 싸움을 잘못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자, 또 하나 조경태 의원 얘기만 마지막으로 해보죠. 나경원 캠프에 갔고 조경태 후보는 나경원 후보 캠프에 갔는데 사실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나경원 후보의 포지셔닝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절대 안 돼. 뭐? 최혜병 특검법. 근데 조경태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맞아요. 공식적으로 맞아요. 네 사람 중에 한 네 사람 사람이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후보가 타격이 없다 암만 문자 그래도 아마 그때 사과했을 땐 더 큰 파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나경원 후보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지금 나경원 후보가 선거를 그래도 읽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지금 마치 내가 완벽하게 과반으로 1등하는 것 같은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한 나경원 후보가 2등 할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리고 나경원 후보뿐만이 아니라 조경태 의원도 판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읽고 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지금 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다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이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도 나경원 후보가 다음을 보고 있다면 이 반응은 그렇게 나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가깝게는 2위 포지셔닝 해서 결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 구도를 다른 구도로 바꿔야 된다. 내가 거기 맞아요. 문자 그 흐름에 맞아요. 내가 포함이 안 돼야 된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중장으로 보면 박변 얘기처럼 네. 또 다른 어떤 선거를 네. 바라보려면 여기서 완전히 내 그 스탠스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네. 내지는 확실하게 내가 한 거 아니다. 문자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수 그런 있고요. 점에서 어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과 윤상현까지 약간 공격적으로 나간 것은 조금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난 한동훈 후보가 예. 얄미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너무 거는 얄미워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동정표까지 받는 상황이니까 그게 익스큐즈가 돼서 넘어간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그 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토론부터는 나경원 후보와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이렇게 안아주는. 왜냐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한 식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조금 이제 조금 스탠스를 정해주면 싸울 거면 싸우고 할 거면 할 것이고 스탠스를 정한 아니 다음에 뭐 명확히 할 거. 그쵸.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야 되고. 네, 맞죠. 네. 이거 이 선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이니까. 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파이팅 넘쳐서 네 분 다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 TV 토론, 나머지 TV 토론에서는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또 더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433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네. 하지 말고 맞아요. 정말로 변칙, 네. 변칙으로 4-2-3-1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술의 변화도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네. 아시죠? 지금 환신골드 멸콩 라이브로 후원해주시는 애국기업입니다. 환신골드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요. 이번에 2+1 특별 이벤트를 하는데 특별히 또 환신골드 대표님이 사비를 들여서 유현종 작가라고 아시죠? 드라마도 쓰시고 또 소설도 쓰신 그 유명한 유현목 작가께서 직접 그 다큐멘터리처럼 넌픽션으로 건국 대통령 이스마일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 1, 2권 한 질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면역력, 그다음에 기억력, 그다음에 피로 회복, 그다음에 전립선 등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애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